지방대 출신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김상철 과장의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1987년 5월 서울 명동 한복판 화신백화점 3층 여성복 매장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8살 정미선 대리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올린 머리가 흐트러지며 몇 가닥이 얼굴을 가렸죠. 뺨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부어 올랐습니다. 미선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흘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돌리고 없는 척했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 상사의 폭력은 어쩌면 일상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옷걸이 사이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랜 회색 작업복을 입고 머리에 낡은 수건을 두른 노파였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주름진 얼굴의 청소부 할머니.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이었죠. 뭘 쳐다봐, 이 영감탱이. 김 과장이 청소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할 뿐이었죠. 김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해고야. 당장 짐 싸. 그는 승리자처럼 어깨를 으쓱하며 사라졌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눈물을 참았죠. 하지만 김상철 과장은 절대 몰랐습니다. 방금 자기가 영감탱이라고 부른 그 청소부가 누구인지를요. 그 노파가 바로 화신그룹 총수 박동진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분노한 호랑이가 눈을 떴습니다.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전으로 시간을 돌려봅니다. 화신그룹 본사 회장실. 1987년 5월의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명동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72살의 박동진 회장은 그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 사진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선, 외아들 박준호 상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동진은 사진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이마에 깊은 골이 패였죠. 고아 출신의 지방대 졸업이라. 물론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신그룹이라는 거대한 배의 안주인, 과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동진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비서실장 최영수가 들어왔습니다. 58세인 그는 15년 넘게 동진의 곁을 지켜온 오른팔이었죠. 회장님, 밤이 깊었습니다. 동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고뇌가 뒤섞여 있었죠. 영수야,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준호의 반려자로 충분한 그릇인지. 최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사람은 서류로만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을 보셔야죠. 동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최영수의 말이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린 것 같았죠. 본 모습이라.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최영수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회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요. 동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명동의 불빛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지. 최영수는 회장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직접 낮은 곳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진이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가장 무시받기 쉬운 자리가 어딜까? 청소부지. 사람들 모습을 살피기에도 딱이야. 내가 그 자리로 가야겠어. 최영수의 눈이 커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화신백화점에는 한 가지 공지가 붙었습니다. 박동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간 휴식을 취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등이 구부정한 채 백화점으로 들어오는 노파. 그가 바로 박동진 회장이라는 것을요. 낡은 안경과 머리수건, 일부러 만든 주름살과 구부정한 허리. 완벽하게 변장한 동진은 이제 그냥 청소부 박 여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둑한 시간이었습니다. 화신백화점 직원 출입구에서 누군가 멈춰 섰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 정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닦고 있던 청소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 같았죠. 미선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나 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동지는 그 모습에 살짝 놀랐습니다. 대기업 직원이 청소부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다니 흔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목에 걸린 사원증을 보니 여성복팀 정미선 대리였습니다. 동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잘 부탁해요, 대리님. 미선은 다시 한번 밝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동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동지는 청소 도구함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캔커피 한 개,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짧은 문장. 동진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험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김 과장이 미선의 뺨을 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지는 그날 밤 청소부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선의 부어오른 뺨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김상철 과장의 비열한 얼굴도요.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저놈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그리고 저 아이가 어떻게 버티는지.
동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호랑이는 아직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톱은 이미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뺨을 맞은 그날 이후 미선의 일상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김상철 과장은 마치 미선을 투명인간 취급하듯 무시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미선이 의견을 내면 못 들은 척했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미선과 어울리지 말라고 은근히 압박을 넣었죠. 1987년 5월의 화신백화점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는 권력의 횡포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동진은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청소부로서요. 화장실 청소, 복도 닦기, 쓰레기 치우기. 젊은 시절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켰을 때도 이렇게 고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 그것이 가장 진실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선이 퇴근하며 복도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청소부 숙소에서 동진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고장나서 차가운 공기만 가득했죠. 그날따라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친 동진이었습니다.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추우시죠? 미선은 자신의 가방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진의 손에 쥐어주었죠. 동진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저도 하나 더 있어요. 할머니가 추운 데서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동진은 따뜻해진 손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딴 사람들 다 퇴근했는데 왜 혼자 늦게까지 일하세요? 미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를 믿어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동진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선은 다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봐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녀가 떠난 뒤 동진은 오랫동안 핫팩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여성복 매장에서 주간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상철 과장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45살인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거만함이 서려 있었죠. 이게 뭐야? 이따위로 보고서를 써? 김 과장이 서류 뭉치를 집어들더니 미선 쪽으로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미선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죠. 지방대 출신이 그렇지. 기본도 안 돼 있어. 회의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흩어진 서류를 모두 주워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억울함을 동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동진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가장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동진은 청소를 핑계로 사무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미선이 보였습니다.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잠깐 책상에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 일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며 동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스펙이나 배경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마이너스. 며칠 후 화신백화점에 큰 프로젝트가 발주되었습니다. 1987 여름 시즌 신상품 마케팅 기획안이었습니다. 백화점의 매출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죠. 김 과장은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내 승진이 걸린 일이야. 누구든 실수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해. 그의 시선이 미선에게 멈췄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죠. 정대리, 내가 지방대라고 무시당하기 싫으면 결과로 보여줘. 명동, 충무로, 을지로 상권 다 조사해서 전략 짜와. 기한은 사흘. 미선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팀원들에게는 몇 주씩 주어지는 업무를 미선에게만 사흘 안에 끝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미선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 불이 꺼진 뒤에도 미선의 자리만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은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동지는 청소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자리를 지키는 모습,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려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모습. 동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 미선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헬쑥하게 야윈 얼굴, 푹 꺼진 눈, 그리고 갈라진 입술.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문지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텨야 해. 나를 믿어준 사람을 위해서. 셋째 날 새벽 미선은 마침내 기획서를 완성했습니다. 8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명동, 충무로, 을지로 상권에 대한 정밀한 분석, 그리고 화신백화점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담겨 있었죠. 미선은 완성된 파일을 저장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동안 겨우 5시간밖에 자지 못한 탓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김 과장이 미선의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죠. 정대리, 발표 준비해. 오늘 임원회의 때 내가 직접 발표하는 거야. 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이 되자 김 과장이 미선의 기획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죠. 미선은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감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획이네요. 상권 분석이 이렇게 정밀할 수가. 김 과장님 역시 마케팅의 달인이시네요. 김 과장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구상한 전략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만들었죠. 복도에 서 있던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지는 청소를 하며 그 모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자.
호랑이는 아직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빨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첫째 주 금요일, 김상철 과장이 팀 전체 회식을 선언했습니다. 신상품 마케팅 기획안이 임원진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명목이었죠. 물론 그 기획안은 미선이 사흘밤을 새워 만든 것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명동 뒷골목의 고깃집,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소주병이 쉴 새 없이 오갔죠. 김 과장은 상석에 떡하니 앉아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미 빈 소주병이 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들 마음껏 마셔. 내가 쏜다. 팀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김 과장의 눈치를 보느라 긴장하고 있었죠. 미선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을 거의 마시지 못했습니다. 체질적으로 받지 않았거든요. 김 과장의 시선이 미선에게 멈췄습니다. 정대리, 왜 술을 안 마셔? 상사가 주는 술은 보약이라고 했어. 그는 미선의 빈잔에 독한 소주를 가득 따랐습니다. 술이 잔 가장자리까지 찰랑거렸죠. 미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과장의 압박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은 억지로 잔을 들어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독한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굴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김 과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노골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야, 다들 알아? 우리 정대리가 고아에 지방대 나온 거. 그런 애가 화신백화점에 붙은 건 다 내 덕이야. 내가 얼마나 예뻐해서 키워주는데. 회식 자리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팀원들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미선을 두둔하지 않았죠. 미선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술이 몇 순배 더 돌자 김 과장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더니 갑자기 미선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야, 정대리. 우리 기분 좋게 러브샷 한번 하자. 미선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팔짱 끼고 한잔하자고. 김 과장의 손이 미선의 허리를 감싸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축축한 손의 감촉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서며 김 과장의 손을 세게 뿌리쳤습니다. 과장님, 많이 취하셨습니다. 그만하시죠. 미선의 목소리가 회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글거리던 고기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김 과장의 얼굴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 이게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그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팀원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 미쳤어? 상사한테. 좋아,
내일 출근해서 사직 썼어. 미선은 그 자리에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미선은 회식장을 나섰습니다. 마이너스. 차가운 밤바람이 미선의 붉어진 볼을 스쳤습니다. 술기운과 억울함이 뒤엉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꿋꿋이 걸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동지는 회식장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김 과장이 미선을 괴롭히는 모습을요. 할머니, 여기는 왜?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지는 아무 말 없이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가디건을 벗어 미선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밤이 쌀쌀해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미선은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회사에서 자신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이 늙은 청소부 할머니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할머니, 동지는 미선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이에요. 하지만 결국엔 좋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지는 미선이 안전하게 택시를 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동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회식장 창문 근처에 몰래 두었던 것이었죠. 김 과장의 추악한 행동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김상철, 내 놈은 이제 끝이다. 가로등 불빛이 동진의 등 뒤로 비쳤습니다. 낡은 청소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눈엣 가시 같은 미선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비서실에서는 대대적인 작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비서실장 최영수는 동진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의 횡령 내역,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 녹음 파일, 그리고 미선의 기획서를 가로챈 증거까지. 이제 대청소를 시작할 때군요. 최영수는 이 모든 자료를 비서실 보안 서버에 저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박준호 상무는 혼자서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선의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것이 그를 짓눌렀죠. 조금만 더 기다려, 미선아. 내일이면 다 끝나. 준호는 미선의 집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출근하지 않은 그날 화신백화점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대리 어제 회식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대들었대. 고아 출신이라더니 예의도 모르나 봐. 동지는 복도를 청소하며 그 모든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 미선이 백화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이 미선을 보자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아직도 출근을 하네. 사직서는 썼어? 미선은 김 과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비열한 미소를 지었죠.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버텨봐. 그날 저녁 팀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였습니다. 김 과장은 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0만 원권 지폐 10장이 들어 있었죠.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핀 후 미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죠. 김 과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미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동진이었습니다. 그는 걸레를 들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맹금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김 과장의 모든 행동이 그의 눈에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죠.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김 과장은 인사팀에 미선을 고발했습니다. 정미선 대리가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인사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과장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녀의 책상 서랍을 조사해 보십시오. 거액의 현금이 있을 겁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인사팀 직원 2명이 여성복 매장으로 왔습니다. 미선은 영문도 모른 채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죠. 정미선 대리님,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사팀 직원이 미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죠. 봉투를 여는 순간 빽빽하게 쌓인 현금 다발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은 미선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연극적인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실망이야, 정대리.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정미선 대리, 인사팀으로 동행하시죠. 미선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인사팀 직원들 사이에 끼어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죄인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며 미선은 청소를 하고 있던 동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진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견뎌라. 조금만 더. 미선은 그 눈빛에서 이상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힘이 났죠. 마이너스. 인사팀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미선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그 돈은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미선은 똑바로 앉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사는 이틀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미선은 매일 아침 출근해서 차가운 조사실에 앉아야 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 쉴 새 없이 쏟아졌죠. 하지만 미선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한편 김 과장은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협력업체 사장을 매수했습니다.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죠. 정미선 대리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실에는 더 악랄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 대리가 뒤로 돈을 챙겼대. 협력업체랑 뭔가 있었나 봐. 미선은 영문도 모른 채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 점심시간에 일부러 피하는 팀원들. 미선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혼자 남아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와 찍었던 낡은 사진, 작은 화분, 그리고 5년 동안 받았던 표창장들. 그녀는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동지는 아무 말 없이 미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죠. 마셔요. 힘들 땐 따뜻한 걸 마셔야 해요. 미선은 보리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걸까요? 동지는 미선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에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에요. 곧 새벽이 올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미선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동지는 비서실장 최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야, 모든 증거는 확보했나? 네, 회장님. 김상철 과장이 미선 씨 책상에 돈을 넣는 장면까지 CCTV에 담겼습니다. 좋아. 내일이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자. 동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화신백화점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죠. 동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호랑이는 드디어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1987년 6월 15일 월요일, 화신백화점 창립 20주년 기념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사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해고 통지서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거울을 보니 야윈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틀간의 조사로 체중이 몇 킬로그램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그래도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오전 9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화신백화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죠. 김상철 과장은 단상 가장 가까운 VIP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승진이 확정된 사람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뒤편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청소부 박 여사 아니야? 왜 여기 계시지? 저도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구부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죠. 할머니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과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죠. 저 영감탱이가 여기 왜 들어와? 보안, 당장 저 사람 내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에 두르고 있던 낡은 수건을 벗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백발이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들던 두꺼운 옷을 벗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한복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아니, 그분이 바로 화신그룹 박동진 회장님이셨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눴던 그분, 따뜻한 캔커피를 주셨던 그분,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셨던 그분이 회장님이셨다니. 김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은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늙은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카리스마가 묻어났죠.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간 이 회사의 후문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본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김 과장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종류의 인간을 보았습니다. 권력을 악용해 약자를 짓밟고 남의 공을 가로채고 회사 돈을 횡령하는 짐승 같은 인간. 김 과장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저에게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재.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암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뺨을 후려치는 김 과장의 모습이 고화질로 담겨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이었죠. 제 얼굴이 돌아가고 뺨이 붉게 부어오르는 그 순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연회장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회식 자리였습니다. 김 과장이 저에게 술을 강요하고 러브샷을 하자며 손을 뻗는 장면. 녹음 파일도 함께 재생되었습니다. 우리 정 대리가 고아에 지방대 나온 거, 그런 애가 화신백화점에 붙은 건 다 내 덕이야. 김 과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제 책상 서랍을 열고 갈색 봉투를 넣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시간 후 마이너스 인사팀 신고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책상에 그 돈이 김 과장이 심어놓은 것이었다는 것을요. 네 번째 영상은 김 과장의 횡령 증거였습니다.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목록, 허위 장부, 비자금 통장 내역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제가 밤새워 만든 기획서였습니다. 화면에는 파일 생성 날짜와 작성자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성자 정미선, 최종 수정 1987년 5월 28일 새벽 4시 37분. 그리고 바로 옆에 김 과장이 임원회의에서 발표한 날짜가 떴습니다. 발표자 김상철, 발표일 1987년 5월 29일 오전 10시.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김 과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재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김상철, 당신이 정미선 대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십시오. 바로 그때 연회장 뒤편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상철 씨, 폭행, 공금 횡령, 명예훼손,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김 과장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 과장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그는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마이크를 드셨습니다. 정미선 대리, 무대로 올라오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자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청소부 시절과 똑같은 온기였죠. 오늘부로 정미선 씨를 여성복팀 과장으로 발령합니다. 연회장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했던 시간들, 뺨을 맞으며 삼켰던 분노, 누명을 쓰고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회장님께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이 버텨준 덕분에 이 회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때 누군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박준호 상무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거렸죠. 미선아, 미안해. 너를 믿었지만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누군가 몰래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을요. 초밥을 보내주신 것도, 밤마다 제 집 앞을 지켜주신 것도 모두 준호 씨였다는 것을요. 저는 준호 씨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드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믿음이 저를 견디게 했어요. 우리는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식 다음 날, 저는 새로운 과장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명을 쓰고 조사받던 제가 이제는 과장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무실 문을 열자 팀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장님, 출근하셨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외면하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피해자였어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어떤 직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떤 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점심시간, 저는 후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부 숙소가 있던 그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었죠. 현장 직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새로 리모델링된 휴게실에는 깨끗한 소파와 냉장고, 그리고 따뜻한 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그곳에서 편하게 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오시다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시는 줄 알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 바로 청소부 할머니셨어요. 저는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주머니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이너스. 며칠 후 회장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회장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넓은 공간이었지만 회장님은 여전히 소탈한 모습이셨습니다. 앉으시게.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직접 우리신 보리차였죠. 미선 씨, 내가 청소부로 있을 때 자네가 건넨 따뜻한 캔커피 한 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요.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지.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실 자네를 시험하려고 청소부가 된 거였네. 내 아들 준호가 자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됐어. 고아 출신의 지방대 졸업이라는 배경 때문이 아니었네. 정말 우리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리고 화신그룹이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거야. 저는 회장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를 보며 깨달았네. 진짜 귀한 건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다움이라는 걸 말이야.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자네를 내 딸로 받아들이고 싶네. 공식적으로.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7살 때 아버지를 잃고 2년 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였습니다. 진짜 가족이 그리웠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회장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준호가 자네를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회장님께서 저와 준호 씨를 자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한옥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저택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오래된 소나무와 연못이 있었죠. 식당에는 따뜻한 가정식 요리가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제 볼이 붉어졌습니다.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회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좋은 날로 잡거라. 우리 화신그룹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만들어주마. 저는 준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죠.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 후 회장님께서 저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네. 말씀하세요, 아버님. 이 회사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싶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는 회사로 말이야. 자네가 그 일을 도와주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회사의 미래가 밝아 보이는구나. 그날 밤 저는 준호 씨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믿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평생 사랑할게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987년 여름,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87년 7월, 화신백화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로비에서는 임원들이 청소부 아주머니들과 경비 아저씨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죠. 저는 과장으로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직원 복지 향상 계획이었습니다. 청소부, 경비원, 주차관리원, 시설관리 직원들, 그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었죠. 회의실에서 임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이 바로 현장 직원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회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진행하게. 한 달 후, 후문 청소부 숙소는 호텔급 휴게실로 변했습니다. 깨끗한 샤워실, 편한 소파, 냉난방 시설, 그리고 무료 간식까지. 오픈 첫날,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과장님, 평생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셔서 이 백화점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무렵 김상철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폭행, 횡령, 증거 조작, 성희롱 미수.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마지막 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상철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 거드름을 피우며 호화로운 양복을 입고 다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죄수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상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다. 김상철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우연히 그와 마주쳤습니다. 김상철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중얼거릴 뿐이었죠. 미안하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저 안타까움 뿐이었죠. 권력을 남용하다가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 그것이 김상철의 최후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987년 9월. 저와 준호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신그룹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석에는 백화점 직원들 뿐만 아니라 청소부 아주머니들, 경비 아저씨들, 주차 관리원분들까지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신 분은 회장님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계신 저를 위해 회장님께서 직접 제 손을 준호 씨에게 넘겨주셨죠. 준호야, 이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거라. 네, 아버지.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7살 때 잃어버렸던 가족, 그것을 이제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축의금 전액을 현장 직원 복지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답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편 서울구치소의 김상철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제 결혼식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신그룹 박준호 상무와 정미선 과장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특히 정 과장은 축의금 전액을 현장 직원 복지 기금으로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짓밟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당당하게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뺨을 때렸던 여자가 이제 화신그룹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죠. 그는 미친 듯이 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절규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이혼 서류를 보냈고 통장은 모두 압류되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사라지고 차가운 감방의 바닥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987년 겨울.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와 회장님은 기쁨에 겨워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처음으로 손주를 안게 될 생각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죠. 우리 손주, 어떤 모습일까? 미선이 닮으면 예쁘고 준호 닮으면 의젓하겠구나.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죠.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따뜻한 세상을 물려줄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줄게.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서울을 뒤덮으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순백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죠. 화신백화점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새로운 철학이 회사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이제는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1988년 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병원에 달려오셨을 때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73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복도를 뛰어오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우리 손주를 보여주게. 준호 씨가 아기를 회장님께 안겨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작은 손주를 품에 안으시더니 그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선아, 고생 많았네. 정말 고생 많았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외로웠던 제게 회장님은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이너스. 아이가 첫 돌을 맞던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댁 넓은 정원에서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하객으로는 화신그룹 임원들뿐만 아니라 백화점 청소부 아주머니들, 경비 아저씨들까지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더니 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의 옷자락을 잡고 방긋 웃는 아이. 회장님께서 손주를 안아 올리시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 손주 할아버지 닮아서 사람 좋아하나 보구나.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마이너스.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화신백화점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41살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제게 더 큰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미선아, 이 회사를 완전히 바꾸고 싶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어주게. 저는 그 책임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신입사원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일주일간 현장 실습을 시켰습니다. 청소, 경비, 주차관리, 시설 유지 보수까지 모든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한 거죠. 첫 교육이 끝난 후 한 신입사원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사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회사가 돌아가는 건 임원들 때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덕분이라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걸 잊지 마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세요. 마이너스. 어느 날 저녁 회장님과 저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죠.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선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자네가 건넨 따뜻한 캔커피 한 잔, 그게 우리의 운명을 바꿨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야. 자네는 그 순간에도 한결같았어. 그게 바로 진짜 귀한 거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회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준 거지.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아이를 안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신그룹의 새로운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몇 년 후 저는 우연히 김상철을 만났습니다. 출소한 그는 명동 뒷골목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아니 김상철 씨, 새로 시작하세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정직하게 사세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복수나 미움은 이미 제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 그것을 만들고 싶을 뿐이었죠. 마이너스. 2000년대 어느 날, 저는 화신그룹의 부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셨고, 준호 씨가 회장이 되셨죠. 저는 신입사원 연수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신입사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은 반드시 누군가의 눈에 보석으로 발견됩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었어요. 신입사원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주한 가장 낮은 곳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할 하늘의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잊지 마세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신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저 고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눅 들어 있었는데 오늘 강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는 그 신입사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신입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그에게서 보았습니다. 마이너스. 석양이 지는 회장님의 저택. 이제 80대가 되신 회장님과 저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아, 내 평생 최고의 투자가 뭔지 아나? 무엇인가요, 아버님? 자네야. 자네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그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님,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짜 귀한 건 사람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보물이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석양이 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과 딸이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손주들 참 예쁘지?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장님, 준호 씨, 저, 그리고 우리 아이들. 테이블에는 따뜻한 가정식 요리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술잔을 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야.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그리고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딸아, 잘했어. 정말 잘 버텼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친 누군가가 혹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늘 마주한 가장 낮은 곳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하늘의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화신그룹의 기적은 대단한 비결이 아닌 따뜻한 캔커피 한 캔을 건네는 그 작은 진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그런 따뜻한 기적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